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최근에 ISA가 개정이 되고 나서요, 참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ISA 과연 남들은 얼만큼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 통계 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님님. 안녕하세요. ISA 통계 궁금하신가요? 뭔가 알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아요. 네. 예상이 돼요. 네. 과연 햇님님께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ISA를 활용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통계 자료 시리즈는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이랑 그런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 같은 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렇게 해드릴 건데요. 연금저축이 가입자 수가 몇 명 정도로 기억나요? 연금? 400만? 700만이 넘는 걸로 일단 기억하는데 과연 ISA는 얼만큼 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퇴직연금이 300조 원이 넘고 연금저축은 한 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연금저축 계좌를 많이 안 쳤어요? 계좌 수는 훨씬 많은데 퇴직연금의 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죠. 우리가 한 개인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연금저축 열어가지고 거의 시작할 때는 10만 원, 20만 원 쌓이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퇴직금이라는 돈은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 나도 모르게 엄청 많이 쌓여있죠, 보통. 그게 퇴직연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훨씬 큰 거죠. 근데 ISA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엄청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긴 해요. 우리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개정이 되고 나서 인기가 확 좋아졌죠. 그전에는 사실상 별로였어요. 근데 오늘 가지고 온 통계 자료는요, 기준이 언제냐면요, 2023년 11월 말입니다. 이게 최신 자료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두어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통계 자료랑 지금이랑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큰 변화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ISA 통계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요, 그걸 11월 말 기준으로 이게 최신이어 가지고 왔고, 이걸 통해서 남들은 어떻게 ISA를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ISA는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민이 드는 이유는요, 이게 전천후 계좌예요. 전천후 계좌. 어디든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인데 맞는 계좌라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 말 뜻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거죠. 왜냐, 얘는 할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엄청 큰 계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항상 해야 됩니다. ISA를 열려고 하면, 자, 첫 번째, 은행에 틀까 증권사에 틀까? 근데 은행에서도 만들어져요? 네. 자, 거기서 뭐 해요?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아요? 은행 안 가시는 분의 지금 놀라움, 은행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방금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은행에서 뭐 해요?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지 않아요? 이게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옛날 머릿속에는 이런 편견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야, 은행에서는 예금하고 증권사에서는 주식하지 않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제외한 나머지 펀드 은행에서 하죠? 증권사에서 하죠. 자, 보험 은행에서 하죠? 증권사에서도 하죠. 자, ELS 은행에서도 하죠? 증권사에서도 하죠. 자, 그게 뜻하는 건 금융의 경계는요, 엄청 많이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금융상품이라는 건 거의 다 이렇게 호환이 되고, 하지만 고유의 예금, 주식 정도는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 나머지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ISA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터도 주식 빼고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통계가 뒤에 계속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은행이 수수료 더 높잖아요. 뭘 하든. 네. 하지만 현실은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꾸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에 존재해요. 하지만 금융은 오프라인 진짜 무시 못해요. 정말 거대합니다. 정말 거대해요. 먼 미래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영향력은 진짜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의외다. 근데 막 주식 붐 일어나고 이러면서 디지털로 좀 적응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네. 근데 아직도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로 계속 그걸 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됩니다. 그게 신기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패턴 자체는요, 대부분 디지털에 있고 수익률이나 비용이나 뭐든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빠꾸미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낯선 정보가 되는 거죠. 요걸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건 또 있습니다. 한 곳 골라서 갔어요. 가면 어떤 걸로 트실 거예요? 이러면 또 골라야 돼요. 일임형으로 틀지, 신탁형으로 틀지, 중개형으로 틀지, 국내형으로 틀지 또 골라야 됩니다. 두 번째 난관이 있는 거죠. 요거는 바로 우리 직전 영상에서 설명을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랐어요. 저 이걸로 할게요. 고객님 일반형이세요? 서민형이세요? 네, 저 서민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일반형일지 서민형일지 이것도 골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계좌 개설을 했어요.
계좌개설하고 이제 돈 넣으면 자동으로 수익률 붙는 건가요? 아니요, 고객님 상품 고르셔야 되거든요. 뭐가 있어요? 예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즉 ISA라는 것은 결국 내 손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계좌이지만 그만큼 선택해야 될 게 많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통계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중에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선택했을까에 대한 결과가 많이 있겠죠. 자, 첫 번째 통계입니다. ISA 과연 몇 명이나 했을까? 자, 연금저축 700만 명. 연금저축은 나온 지 오래됐고 요거는 2000년 이전에 나왔으니까. 자, ISA는 이제 2016년도. 하지만 이때 별로였다 했잖아요. 2021년도가 사실상 크기 시작한 시기다. 자, 몇 명일까요? 3년 동안 늘면 얼마나 늘지? 한 200? 200만 명. 통계는 짠 488만 명입니다. 의외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람 수 고려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죠? 부산 인구 350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고향 어디예요? 울산이. 울산이잖아요. 보통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왜 웃어요? 이걸 저번에 누군가 보고 되게 웃더라고요. 뭘요? 왜 너희는 인구수 배우고 있냐고. 아, 자, 저는 창원입니다. 마창진 해가지고 100만이죠. 더 늘었을래나? 자, 울산 얼마죠? 100만 넘을걸요? 보통 우리가 부산이라면 350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줄어들고 있을 텐데. 줄어들고 있겠죠? 줄어들 줄이야. 아무튼 이런 수치들을 갖다 대봐도 우와 488만 명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많은 거예요. 아, 그만큼 ISA라는 게 우리가 영상에서 보고 그냥 아, 저거 괜찮겠구나 해서 몇 명 안 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488만 명이라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은행에 100만 명, 증권사에 388만 명입니다. 그래도 증권사에서 많이 개설하셨네요. 그쵸. 저 이거 보고 진짜 놀란 게 이야, 세상에 그 어떤 금융 통계를 갖고 와봐도 보통 은행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증권사는. 증권사 요만해요. 그만큼 은행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거대하잖아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야, 증권사 이기는 것도 있구나. 거의 4배 큽니다. 그죠? 100만 명과 거의 388만 명에 준하는 놀라운 가입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나는 488만 명 중에 한 명이구나. 또는 나는 ISA 아직 없는데 아, 나는 488만 명 중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의미 있을 만큼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과연 저 많은 계좌 안에 과연 얼마의 돈이 들어있을까요? 대략 가이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금저축, 이게 대략 한 1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건 무려 3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엄청 큰 돈인데 아, 그게 문제예요. 이게 감이 없어요. 제가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1조 넘으면 대기업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는요? 아, 삼성전자는 이제 막 400조. 그러면 퇴직연금만 삼성전자랑 맞먹네요. 그거는 삼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삼성보다 큰 회사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진짜 미국 제외하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하죠. 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다 합하면 러프하게 한 1900조. 1900조밖에 안 돼요? 네, 보통 1900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1500조, 코스피랑 코스닥 합한 게 1900조, 다 합한 게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요것보다 더 큰 미국 기업들이 있죠. 애플, 마소,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아마 어젠가 넘었어요. 뭐 이런 미국에 있는 몇몇 빅테크들은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클 만큼 크다 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수치예요. 삼성전자 400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자, 연금저축 다 합한 거 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60조. 퇴직연금은 어찌 보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퇴직금 다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근데 저거 연금에서 투자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저 돈이 투자로 들어오면 엄청나겠는데? 아, 저건 대부분 투자 아니에요.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게 놀랍게도 160조 원 중에서요, 연금저축 펀드는 20조 정도. 20조 남짓. 나머지 다 보험입니다. 순간 네. 지금 한 500조 되잖아요? 그래서 1900조 중에 500조가 연금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막 밑을 깔아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가 좀 비어있다 보시면 되고, 자, 퇴직연금에 있는 이 330조도 300조 원 이상이 원리금 보장상품. 이렇게 커도 이게 투자에 들어있는 게 30조 안 될걸요? 30조 되려나?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퇴직 이후에 쓸 이런 노후 자금이라는 돈들은 대부분 투자가 되고 있지 않아요. 투자 안 합니다. 자, 미국도 예전에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쓴 거고, 디폴트 옵션에 뭐 별거 다 만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진행 중인 거고, 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전체적인 거 봤을 때 놀라울 만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되게 작은 시장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 가지고 유튜버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대부분 투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사명감 가지셔도 돼요. 이런 통계치들을 쭉 보면 느낌이 좀 오죠. 과연 ISA는 어떨까? 근데 IS는 더 클 것 같은데요? 왜냐면 IS는 투자 거의 안 한다 그랬나?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연금저축에 오랫동안 부어와가지고 3, 4천이 있어도 ISA는 돈이 더 많이 모으겠죠? 그렇죠? 목돈 만들려고 단기적으로 더 많이 붙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ISA 다 합한 거는 23조 원입니다. 어? 진짜요? 왜?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면 자, 전체 투자금 다 모인 거는 23조 원입니다. 자, 이 중에 놀라운 거는 은행에 13조 원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9조 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걸 가입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증권사가 거의 한 4배 많았잖아요. 근데 금액은 은행이 훨씬 우세하다는 거죠. 23조 원. 와. 깻님도 예적금만 하다가 투자로 넘어왔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저도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었고 뒤늦게 넘어왔죠. 그 말인즉슨 대부분은 아직도 예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적금이 안 좋은 상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예적금이 더 좋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너무 투자를 안 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저는. 의외다. 저걸로 뭐 하지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뒤에 더 나옵니다. 자, 전체 금액은 일단 놀랐습니다. 자, 증권사에 훨씬 많은 사람의 계좌가 있었는데 은행에 훨씬 큰 금액이 있다. 이걸로 뭘 유추할 수 있겠어요? 증권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좌 개설해놓고 소액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은행에는 목돈을 넣어두고 있다라는 거죠. 예측 가능한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ISA 일반형이 많을까요? 서민형이 많을까요? 서민형. 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돈 더 모으고 싶은 사람이 서민형에 속하지 않을까? 오, 추리력이 많이 늘었어요. 자, ISA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의 계좌의 목적이 뭐예요? 세제택. 아니, 목돈 마련. 세제택이면 안 되죠. 목돈 마련이기 때문에 서민형에게 주는 혜택 같은 게 우월하게 높은 거예요. 연금저축 봐봐요. 서민형 같은 거 없잖아요. 그거는 뭐 서민의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ISA는 목돈 마련 앞에 단서 정도 붙어 있어요.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민의 목돈 마련을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형의 기준을 정했는데 막연하게 정했죠. 급여 5천만 원, 종합소득 3,800 아래로 라고 봤을 때 여기 서민형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게 해준 거고요. 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서민형이 훨씬 많습니다. 자, 전체 488만 명 중에서 일반형은 162만 명, 서민형은 326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계좌가 아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금액이 작은가?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허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데는 잘 없는 과거에 연 2천이라는 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개설 못하게 하는 뭐 그런 허들들도 있었고 이제 서민형을 위한 계좌로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투자를 사람들이 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 예상되나요? 은행이 많은 거 보니까 예적금이겠죠? 네, 반전은 없었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와, 신탁용. 아까 23조 원이 모여있다 했잖아요. 23조 원 중에 놀라운 거 저는 채널에서요 중개형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계좌에 대해서 정말 Q&A도 많이 답변해드리고 있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신탁형에 아직까지 훨씬 많은 게 있습니다. 자, 23조 원 중에서요 1.3조 원만 1인형. 자, 이게 작은 거는 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신탁형과 중개형이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첫 번째 놀라운 거 뭐예요? 신탁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신탁형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이유는 2016년도에 출발했을 때는 중개형이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도에 중개형이 생기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다 신탁형을 만든 거죠. 그러니 아마 이 뒤에 중개형이 생긴 거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와, 많이 올라왔다.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이 정도면. 그럼 그 전에 만기가 이미 돌아왔잖아요. 네. 2021년 전에 한 사람들은 네.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중개형이라는 게 뒤늦게 생기고 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갑자기 신탁형 잘 이용하고 있는데 만기 아직 남았는데 중개형이 나오면 중개형이 주식도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전환이 되게 했었어요. 전환. 근데 많이 안 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많은 게 있겠죠. 갈 사람들은 다 갔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규로 중개형을 열었겠죠. 당연히 새로 연다면 제가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영상들을 주로 보셨을 테니까 신규로 만들었다면 중개형을 열었을 거고 신탁형에서 넘어오실 분들은 다 넘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신탁형 13조, 중개형 8.5조.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차이가 역전이 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놀라운 건 23조 원 중에 13조 원이 신탁형에 있습니다. 과연 신탁형에 어떤 걸로 있을까요? 예적금. 반전은 없었습니다. 자, 먼저 신탁형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전체 23조 원 중에서 신탁형에 13조 원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잖아요. 12조 5천억이 예적금. 와,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많죠. 중개형이 사실 예적금 말고 다른 게 다 되면서 중개형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니라 중개형은 주식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근데 예적금이 신탁형에서만 되잖아요. 근데 신탁형에 저렇게 13조 넘는 돈이 들어있고 그 중에 12조 5천억이 예적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은행에 있는 13조 원 중에 대부분이 신탁형에 대부분이 13조 원이 들어있고 대부분이 예금이라 소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ISA라는 것에 정말 거의 큰 부분이 예금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탁형 개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적금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를 할 마음 있으면 중개형으로 애초에. 맞아요. 그래서 잘 봐요. 중개형은 증권사에만 열리거든요. 근데 신탁형은 은행에도 열리고 증권사에도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에 신탁형을 여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상 신탁형이라는 것의 잔고의 대부분은 지금 은행에 남아있고 중개형은 전부 증권사니까 아예 은행 신탁, 중개형 증권 이렇게 쫙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임형도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탁형에서 예금 담으로 많이 하는 거 놀랍지 않아요? 저게 ELS예요? 네, 파생결합증권 ELS입니다. ELS를 하기 위한 계좌로 신탁형이 진짜 좋아요. ELS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문제가 터졌지만 그것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1년에 100조 원씩 잔고를 깔고 있는 정말 메가 금융상품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투자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 뭐냐면 절세 방법이 없어요. ELS는. 돈 벌면 그냥 뭘로 벌어도 그대로 다 그냥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ISI가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사람들이 이야 ELS 하기 딱이다, ELS 하기 좋겠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예금 절세 되나요 이거? 다 과세잖아요. ELS 다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ISA랑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은 의외인 거는 세 번째로 2천억 정도가 ETF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중개형이 나오기 전에 신탁형이 있을 때 저는 신탁형 열어서 ETF 하세요라는 얘기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 수요겠죠. 그때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을 담을 게 아니라면 중개형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면서 남아있는 ETF의 잔고가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13조 원의 신탁형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놀랍죠.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죠. 돈 진짜 엄청 많이 벌어도 세금 부담이 없는데 엄청난 유인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하라는. 근데 100% 과세를 다 하는 예적금이나 ELS에 여전히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다는 것은 주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신탁형 계좌를 ISA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적금 담기에 너무 좋고 ELS 담기에 너무 좋고 ETF를 하기에도 너무 좋은 계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형입니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중개형은 8조 5천억이 들어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증권사에 대략 9조 원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증권사에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우리 채널의 많은 구독자분들처럼 투자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에 이 중개형 ISA를 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신탁형 ISA로 ETF 투자를 하시던 많은 분들이 중개형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ETF도 하고 주식도 하는 그렇게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8조 5천억 중에 놀랍게 4조 6천억만 주식입니다. 주식은 정말 4조밖에 안 돼요. 5조도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5조면 증권사의 웬만한 작은 회사의 시가총액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ISA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활용되는 것은 정말 지금 작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겠어요? 국내 주식만 되잖아요. 국내 주식이랑 ISA는 썩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낮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하는 부분이죠. 이미 저부터가 이런 거 ISA 쓸 때 국내 주식 별로 담지 마라 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ISA에서 국내 주식을 담았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어차피 주식 살 거 한도가 충분히 나한테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주식 다 담았다. 두 번째는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ISA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ETF로 무려 1조 6천억 원 많은 사람들이 ISA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 높죠. 충분히 여기까지는 예측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놀라운 거는 예적금이 8천억.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예적금 돼요?
아니요. 뭐예요 그럼 저거? 일단 분류상으로는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저는 추측입니다. 예탁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냥 네. 넣어둔 돈? 네, 예수금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좀 많을 수 있겠다 저렇게. 그쵸. 8천억이나 놀고 있다니. 아깝다. 저도 처음에 뭐야 중경 IS에서 예수금이 8천억이나 왜 있지? 예수금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그 다음은 여전히 파생결합증권 4,600억입니다. 그리고 ELS죠. ELS, DLS, ELB, DLB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거고 4,600억 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거 채권이 4,300억입니다. 근데 채권 여기서 사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짜 놀랍죠? 심지어 이거 ETF 아니잖아요. ETF는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ETF든 간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는 앞에 뭘 붙여야 되냐면 개별 채권입니다. 제 개별 채권 되게 좀 신기한 게 개별 채권 컨텐츠 올리면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문의는 진짜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관에서는.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열린 지 얼마 안 되는데 IS에서 개별 채권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4,300억이나 됩니다. 이 정도 놀랐습니다, 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장외 채권으로 사고 있겠죠. 증권사 전산이 아직 장내를 다 포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장외 채권으로 사람들이 듬뿍듬뿍 사나 보다. 단가가 되게 센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RP 1484억.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RP는요 특판을 노리는 게 좋거든요. 특별 판매의 줄임말인 거죠. 금액을 정하거나 아니면 가입자 수를 정해가지고 제한해가지고 금리를 좀 더 높여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약간 특판 같은 걸 진행하는데 특판 RP, ISA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증권사의 이벤트 이런 거 볼 때 ISA에서 RP를 사면 금리를 더 드립니다 이런 특판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RP에서 얻게 되는 수익 모두 과세이기 때문에 ISA랑 너무 잘 맞겠죠. 자, 이렇게 중기형 ISA를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제가 놀란 거는요. 생각보다 주식이 좀 작아서 놀랬고 생각보다 채권이 되게 많아서 놀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위명입니다. 제일 인기가 좀 없는 편이죠. 1위명 1조 3천억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1조 3천억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자, 1위명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위명이라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개별 자산을 직접 담지 않아요. 다 펀드, 아마 ETF도 없거나 거의 안 담겨 있을 겁니다. 대부분 펀드 위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임 상품으로 하려면 제약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펀드라는 수단 자체가요 원래 이런 것을 위해서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간접 투자로. 그래서 1임형은 다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들어있는 잔고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 4,400억, 국내 채권형 펀드 4,300억, 국내 주식형 펀드 1,800억, 해외 채권형 펀드 800억 정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조합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합하고 이거 조합하고 즉 자산 배분하는 거죠. 대부분이 아니면 일부 뭐 주식 적극형 뭐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선택은 따로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튼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1위명에서는 이렇게 아주 골고루 펀드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상품들의 라인업, 그런 재료를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1임? 맡기는 거 아닌가? 펀드랑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이 약간 들잖아요. 근데 봐요. 우리가 펀드를 담을 거면 1임이 아니라 중경 IS에 틀면 되잖아요. 거기서 ETF 담아도 어차피 간접투자 상품이고 펀드를 담아도 VIP 이런 거 사주면 심지어 액티브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대신해 준다는 것은 그걸 매수한 사람의 성격을 반영해 주진 않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를 때도 우리 나름의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민할 때 항상 이런 거잖아요. 안정적인 성향이시면 그래도 지금은 채권을 많이 담고 70% 담고 주식을 30% 담으세요 라는 정도의 성향을 고려한 포트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포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같은 것이 없단 말이죠. 그게 1인명입니다. 어찌 보면. 그럼 이게 얼마나 더 받아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요? 많이 차이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 여기에서 다양한 공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이게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계좌이다 보니 공시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MP라는 것은 모델 포트폴리오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들마다 각자 성향에 맞게 1인명 상품 만들어서 운용한다 했잖아요. 그거 수수료 얼마인지 공시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증권사 뭐 NH, KB 다양하게 나오죠. 자, 은행도 1인명이 있고 증권사도 1인명이 있는 거죠. 자, 1인명 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펀드들을 조합을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격적인 사람이 오면 거기에 맞게 조합된 거를 주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이 오면 보수적으로 조합된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해주는 비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추가적으로 내게 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비용은 여기 보면
이제 공시가 다 돼 있는데요. 1인 보수가 이겁니다. 0.1에서 1%까지가 있네요. 요만큼이 어찌 보면 1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지불하는 보수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상품들은 각자 펀드마다 저마다의 펀드 보수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랑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거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죠. 합계를 했을 때 정말 가장 낮은 거는 0.16 정도부터 0.2 정도면 낮은 편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에서 정말 높은 거는 2% 거의 안 되죠. 자, 이거는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용 정말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다 합쳐진 거니까 그 펀드에다가 1인 서비스까지 포함된 많은 것들이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저 정도라는 게 누적이 되면 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 수익률을 그래도 대부분 좌우하는 것은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밉다,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준비가 덜 됐다면 비용 내고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야만 하는 것이 1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1임형은 1조 3천억의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야, 1조 3천억이나 모여 있어. 전체가 23조밖에 안 되니까. ISA 1인병 상품 정보가 많이 없어서 가지고요. 이번에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이게 출시가 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1인병 상품을 고르러 딱 가 있으면 제 기억에는 제가 2016년도에 현업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출시 딱 될 때 이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고위험형, 고위험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성향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개씩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중에 존재하는 상품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17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상품만 해도 이게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도 178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출시 이후 수익률로 솔팅을 해봤거든요. 출시를 기준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게 수익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오래될수록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거는 107% 키움증권에 있는 상품입니다. 이름도 진짜 쉬워요. 기본 투자형. 이름이 초고위험 상품이거든요. 아마 주식만 들어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게 107%, 그리고 그 밑에 현대차증권 만든 어떠한 상품이 86%, 또 키움의 하나 66%가 있고, 우리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초고위험이 61%, 이런 식으로 1인명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 178개라는 것을 쭉 줄을 세워보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라는 건 결국 이 회사들이 운용을 잘 하는지 플러스 내가 내 성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 수익률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가 펀드나 ETF는요, 비용 신경 쓰지 말고 간접 투자 상품 정말 좋은 거거든요. 잘 이용하면 정말 좋죠. 근데 여기에다가 심지어 이름이라는 포트폴리오 서비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성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그거는 성공한 투자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다 마이너스예요. 전년도 시장 되게 어려웠잖아요. 연말에 플러스가 많이 나긴 했지만 그게 반영된 게 이 정도일 겁니다. 자, 전년도가 이만큼이고 누적 수익률이 이만큼이라는 건 뭘 뜻하겠어요? 꾸준히 오래 가지고 있었어야 수익이 난다. 즉 우리가 장기 투자와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성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출시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코로나 때 만든 거? 와. 그렇죠. 정말 시장이 높을 때 만들어진 것들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이게 출시 이후 수익률이 플러스가 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많은 것들을 여기서 함축하고 있냐면요,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인류라는 것이 발전하듯 시장이라는 것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요. 내가 이때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더 높이 가 있는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170 몇 개 이런 1인명 상품들이 마이너스 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친구들이 누적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치로 봤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계속 나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진짜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펀드나 이런 1인명 상품들을 많이 소개를 안 드리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손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오히려 약간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리밸런싱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해주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해주는 펀드를 담고 있는 이 1인명 상품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제 운용력이라고 부르죠. 뭐 랩 운용부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다 자기들만의 자산 배분 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다 손 써주죠. 그러니까 그 대가 치고는 저는 비용이 비싼 게 진짜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했다면 꾸준히 계속 넣으면은 플러스일 가능성이 진짜 높네요. 진짜 높죠. 저 진짜 놀라운 것도 하나 보여줄까요? 제가 오늘도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우리 구독자 중에 TDF를 선택했는데 수익률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잔고를 보내주셨어요.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 했더니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하셨을 때보다 하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이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런 거 요동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추가 매수 적립식으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다 보면서 왔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펀드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메일이 와요. 똑같은 상품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겠어요?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겁나서 안 넣었다. 또는 더 빠지고 나면 다시 넣으려고 중단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계속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자신이 없을 때는 TDF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회용 상품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더해가는 그 순서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손은 내 돈으로 아니 내 손은 내 돈으로 제가 지금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내 돈은 내 손으로, 내 돈은 내 손으로 하는 게 정말 하나하나 날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만이 최고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의 성격과 나의 경험치와 내 성향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잘 연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펀드, 일회용 상품들, 랩 상품들, 자문사의 상품들 이렇게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품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그런 게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의외다. 그렇죠. 아까 비용도 우리가 다 뜯어봤잖아요. 진짜 많아도 요새 1% 남짓이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 되는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 상담을 할 때 그냥 펀드를 좀 담아시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 비용 나오지 않냐고 막 너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비용 나오는 것보다 본인에게는 지금 효익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의 결론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ISA는 예금용, 주식용, 채권용, ETF용 뭐든 좋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만 보면 ISA 열어가지고 배당주 담거나 그냥 ETF 해외 투자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예금용으로 쓰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예금용으로 쓰더라도 ISA는 좋다. 혹시 그냥 일반적인 계좌에서 하셔가지고 15.4% 다 내고 계시다면 ISA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요. 맡기는 거는 일임형에, 예금하실 거면 신탁형에, 그 외 모든 거는 중개형이 낫습니다. 여기에 맞게 개설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결론은요. 예적금 12조, 주식은 4조입니다. 예금도 좋지만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결론은요. 증권사에다가 중개형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ETF로 다양한 투자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투자를 해서 3년의 계획을 잡고 목돈을 만들어낸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추천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다 된다. ISA 잘 쓰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계시죠? 근데 저는 지금 금액이 적어가지고 주식 다 IS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액을 작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도 근데 4,000으로 늘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배당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저기서 하는 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예적금을 항상 은행 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IS에서 예적금을 한다는 그 사실이 진짜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랍죠. 우리가 예금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내 계좌 속에는 8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15.4라는 세금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자, 이게 세이브가 된다면 실효 수익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 특판 또는 이것저것 만들면 금리 더 주는 거 있죠. 우대금리? 그렇죠. 특판이나 우대 같은 거를 우리가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요렇게 많이 고려하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ISA에서도 특판을 해주니까요. 근데 특판 우대 안 받고 그냥 일반적인 예금을 했을 때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ISA 혜택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시면서 고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ISA. 네. 오늘 통계에서 놀라웠던 거는 23조밖에 안 들어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488만 명이라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1년 뒤에는 3단계 ISI가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늘어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얼마 정도 늘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 이긴다. 금액이요? 아니 사람 수로. 사람 수는 무조건 이기죠. 진짜 700만 명일 것 같아요, 연금저축. 왜냐면 혜택 2.5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해야죠. 혜택은 무조건 받아야죠. 하기야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488만 명이라면 연금저축 700만 명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적어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인식 개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투자 열심히 한번 또 거기에 한 100억이라도 더 해봅시다. 왜 힘으로. 투자하세요. 웃기네. 기승전 투자만 하는 사람들의 놀라움이 계속 반영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예금을 해요? 박보미 TV. 박보미 TV